자, 지금부터는요, 나하고를 사용하지 않고 세무회계사무소 또는 기업의 연말정산 담당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입력하는 경우인 이런 메뉴들을 좀 보겠는데요. 메뉴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보겠습니다. 스마트A 2.0, 위하고 스마트A 10 모두 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이 동일한 메뉴에서 정산을 진행하지만 입력 화면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스마트A 2.0 같은 경우 교재 뒷부분에 이제 매뉴얼이나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스마트A 2.0은 주택자금, 투자조합 출자, 세액 감면, 또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은 정산명세에서 입력하고요. 보장성 보험이나 교육비는 소득공제 탭에서, 그리고 의료비나 기부금, 신용카드는 각 탭에서 입력해서 정산을 하죠. 각각의 공제 항목마다 입력하는欄이 달랐는데요. 위하고 스마트A 10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연말정산 자료 입력 탭에서 모든 자료를 입력합니다. 이 자료 입력 탭은 이렇게 급여, 명세, 부양가족, 보험료 등 각 공제 항목별로 이렇게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화면 오른쪽에는 저희가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화면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입력된 하단에는 지금은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어서 계산 완료라고 나오지만 입력을 하고 또 재계산을 해야 될 때 하단에 이제 계산하기라는 이 버튼을 누르거나 여러 사람 한꺼번에 재계산한다. 그러면 다 선택해서 상단의 재계산 버튼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2번이 연말정산 정산명세 탭인데요. 이 탭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재계산되면서 입력해서 재계산된 그 결과를 정산명세 탭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탭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교재는 65페이지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봤을 때 급여명세 탭인데요. 여기서 신용카드나 의료비에 적용 기준이 되는 총급여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급여자료 입력에 있는 과세 구분, 비과세 그 감면 설정에 따라서 반영되는데요. 앞서 사원 등록에서 확인했던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 사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18-32 중소기업 취업 감면 90%란에 감면급여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급여 지급 시 공제했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간소화해서 전송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금액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자료 입력 중에 이제 급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연말란에서 금액을 직접 선택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종전근무지가 있는 사원이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앞서 보셨던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데이터는 종전근무지 불러오기 이 버튼으로 불러오거나 오른쪽에 있는 종전근무지 입력 버튼을 눌러서 종전근무지 1부터 2 차례로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종전근무지를 입력을 할 때 소득세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해당栏은 차감징수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또 종전근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감면급여랑 감면기간까지 이 두 가지는 세트를 하고 보셔야 돼요. 감면급여, 감면기간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위치 잘 보셔야 돼요. 종전근무지에 대한 감면은 반드시 급여명세에서만 입력합니다. 감면기간, 감면급여란 잘 봐주시고 여기 특히 감면기간 선택 잘못해서 입력 잘못해서 변환시나 마감시 오류 발생한다는 문의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치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교재 69페이지 부양가족 탭을 보겠습니다. 인적공지는 여기 있는 이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하죠. 이 연말정산 관계와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기본공제란이 자동으로 선택되는데요. 손자녀도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됐죠. 그래서 손자녀인 경우 그때 4번 자녀, 손자녀, 입양자로 선택합니다. 또 자녀장려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관계를 7번 수급자로 그때는 선택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자녀처럼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기본란을 부로 해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또 소득금액 기준 100만 원 초과여부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기본공제나 추가공제가 모두 부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등 추가 공제는 오른쪽 가이드에서 공제 기준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공제 가능한데요. 부녀자 공제 대상이라면 간혹 이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등록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부양가 부녀자 공제를 받는 사람이다.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등록을 하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애인란인데요. 장애인은 오른쪽에 있는 이 안내사항을 참고를 해서 장애인 여부가 아니에요. 교재는 아마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란은 장애인 여부가 아니라 장애인에 해당되는 번호, 여기 1, 2, 3번 중에 해당되는 번호를 장애인란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우대, 출산, 입양,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결혼세액 공제란이 여기 부양가족의 결혼세액 공제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024년에서 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해서 결혼세액 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1번을 눌러서 여로 선택을 해서 공제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결혼세액 공제가 신설되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이 결혼세액 공제 신설되었다는 걸 들었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결혼세액 공제가요. 재혼인 경우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렸더니 갑자기 막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아, 결혼세액 공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연말정산 작업하면서 이렇게 궁금한 것, 헷갈리는 것들, 알쏭달쏭한 질문이 생기면 어디 검색하지 마시고 상단에 원 AI 버튼 보이시죠? AI에게 친구한테 채팅으로 물어보듯이 이렇게 바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AI에게 질문하는 입력하는 내용을 프롬프트라고 어려운 말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친구한테 묻듯이 편하게 간단하게 질문해보면 되는데요. 재혼해도 결혼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질문을 해보시면 바로 AI가 답변을 줄 수 있어요. 어떤가요?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여기 보니까 재혼한 경우에도 결혼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아마 2024년에서 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에 생애 1회 가능하다 보니까 저혼이든 재혼이든 이 기간 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공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된다면 공제를 받으면 좋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왜 결혼해도 혼인신고 좀 늦게들 하시잖아요. 근데 아시죠? 세액공제 50만 원이면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실 거면 이 기간도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교재는 72페이지 보험료 보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공제한 건강, 고용보험이 그 밖의 자료로 반영이 되고요. 간수와 PDF 자료를 반영한 경우에는 국세청란에 반영됩니다. 보장성보험은 일반과 장애인 전용의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교육비는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를 공제를 하는데요. 나이 제한은 없으나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제외됩니다. 미취학 초중고 교육비는 300만 원이고요. 대학생은 900만 원으로 한도가 다르죠. 그래서 구분란에서 초중고냐, 대학생이냐, 취학전이냐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중고생의 이 교복 구입비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복 구입비는 50만 원, 체험학습비는 30만 원 한도이죠. 그래서 구분을 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도 금액을 초과를 해서 입력하더라도 자동으로 한도 금액까지로 금액이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이렇게 부양가족별로 지출한 의료비를 입력을 하죠.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소득 요건이 없으며 근로자 본인, 또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난임시술비가 전액 공제되는데 소득세법 개정으로 6세 이하의 부양가족비가 이 의료비 전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포함되었죠. 그래서 본인 등 해당 여부에 이렇게 여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 700만 원입니다. 또 안경 구입비는 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시력 보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로 선택을 하게 되면 50만 원 초과하더라도 50만 원까지로 금액이 조정되도록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또 간소화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간소화 자료 내에 50만 원 초과하는 안경 구입비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전송을 하게 되면 50만 원까지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의가 많아요. 나 간소화 자료의 의료비랑 전송을 했을 때 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일수 영수증에는 의료비랑 금액이 달라요 라고 문의를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안경 구입비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안경 구입비가 있다면 그건 50만 원까지만 전송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50만 원 초과하는 안경 구입비가 있다면 이제 50만 원까지만 전송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랑 이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있는 의료비가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걸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실손보험금을 수령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공제 대상 금액이 계산이 되겠고요. 이 공제 대상 금액 15%로 세액 공제가 됩니다. 또 의료비는 총급여 3% 이상 지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액이 있어도 공제가 안 된다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8페이지 기부금 세액 공제 보겠습니다.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30% 세액 공제가 되고요.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 상향되면서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40% 세액 공제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우리사주, 고향사랑 기부금은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가 되고요. 기부처의 이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있죠. 이거는 정치자금 외에는 모두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자, 입력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위하고는 2단계의 입력 방식을 따르는데요. 여기 보면 상단에 해당 연도 기부 명세가 있죠. 여기에 유형별로 부양가족별로 지출한 기부금을 입력하시면 하단에 있는 코드별 기부금 합계로 집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2월된 기부금이 있다. 그러면 전년도 기부 명세 탭에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전년도 자료가 있다면 전년도 기부금 불러오기 버튼으로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부금 입력이 다 완료가 되면 기부금 명세서 현황 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한도가 계산이 되고요. 여기서 해당 연도 공제 금액과 소멸 2월 금액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부금은 위하고 스마트에이트는 간단하게 해당 연도 그리고 전년도 기부 명세만 잘 입력하면 기부금 명세 현황에서 계산된 기부금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신용카드인데요. 교재는 86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 신용카드 탭에서 입력하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자별로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도서, 공영,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란이 있는데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네요. 클릭해봐도 입력을 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상단에 보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이 사람의 총급여를 급여 명세를 보고 알 수가 있죠. 이분 급여 명세 보니까 9,900만 원이네요. 7천만 원 초과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제 대상이 이 도서, 공연, 박물관 사용분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할 수 없도록 막혀 있어요. 오류 아닙니다. 총급여 기준을 보고 대상이 아니면 처음부터 입력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소비증가분에 대한 부분 개정돼서 소비증가분 칸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23년도 전체 사용분은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23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해서 23년도 사용액을 불러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택자금 탭인데요. 여기서 주택자금 공제를 입력합니다. 상단에 무주택자 여부를 선택을 합니다. 교재는 91페이지고요. 자, 무주택자 여부를 여기서 선택을 하는데 1번이 보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위치 잘 봐주세요. 괄로 1번이 대출기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은행에게 차입한 경우, 은행의 대출기관에 차입한 경우에는 이 대출기관란에 있는 불입 상환액만 입력하고 딱 끝내시면 돼요. 하단에 있는 이런 계약 내용은 입력하지 않아요. 계약 내용 잘 보시면 이거는 거주자간, 그러니까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 사원이 거주자, 즉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에 그때 입력을 하는 거고, 은행에서 차입한 경우는 1번 대출기간란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있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죠. 이거는 차입 시기나 상환 기간에 따라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연금저축 보겠습니다. 94페이지요. 연금저축은 퇴직연금란에서 1번 퇴직연금, 2번 과학기술인 공제외로 선택을 해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공제란은 1번 개인연금저축과 3번 연금저축으로 선택을 해서 입력하도록 돼 있죠. 이건 좀 똑같이 연금이라서 헷갈리신다는 분들 많으신데 1번인 개인연금저축은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고 불입한 경우 납입액의 40%가 연 72만 원 한도인 소득공제예요. 1번은 소득공제고 3번을 선택하시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일 때 그때 3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ISA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는 여기 하단에서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란에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마련저축공제인데요.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이것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총급여랑 그러니까 그 세대란 있죠. 세대란에 세대주 여부를 체크를 해서 대상이 안 되면 입력이 불가해요. 지금 저희가 입력해보려고 클릭을 하고 있죠. 입력이 안 돼요. 오류 아닙니다. 총급여 기준을 체크를 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지 세대주인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해서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입력할 수 없도록 막혀 있어요. 입력이 불가하겠고요. 그다음에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공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총급여 8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8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팝업 메시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투자조합 출자 공제는 투자 연도, 투자 구분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은 투자조합 출자 등에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투자구분 조합인 경우에는 납입금액 최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초과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조투법 참고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월세액공제 보겠습니다. 교재는 98페이지고요. 월세액공제는 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한데요. 개정이 됐죠. 월세액 1,000만 원 한도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초과하는 경우는 15%로 세액공제합니다. 이 월세공제 탭에서도 상단에 무주택자 여부 선택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총급여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급여 기준 체크해서 8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입력할 수 없도록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기타 공제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분, 노란우산 공제죠. 입력을 하면 그 밖의 소득 공제에 반영을 할 수 있고요. 또 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또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또한 기타 공제 탭에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재 101페이지 세액 감면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 53 제외는 앞서 보셨던 급여자를 입력해서 수당 등록했었잖아요. 그 등록한 수당을
감면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해서 감면 코드에 따라 입력한 수당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불러오기 해보면 이렇게 상단에 T010230 이렇게 감면 코드를 확인할 수 있죠. 이 감면 코드로 수당 등록을 해서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하면 감면소득 불러오기 버튼 눌러서 불러올 수가 있고요. 하단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 감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정말 문의가 많은 항목 중에 하나죠. 이건 앞서 보셨던 사원 등록에서 중소기업 감면 여부, 또 감면 기간, 감면율 선택했다면 오른쪽에 있는 총급여 불러오기 이 버튼으로 불러오기를 할 수 있어요. 감면 대상 급여라든가 취업일, 기간 종료일, 그리고 하단에 감면 기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이 하단 부분인데요. 여기는 현근무지의 감면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 기간은 현근무지의 감면 기간이요. 만약에 종전근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는 사원이 중도에 7월 1일에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 종전근무지 감면 기간을 간혹 여기부터 써서 7월에 입사한 사원인데도 1월 1일부터로 쓰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아까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종전근무지 감면은 급여 명세에 썼습니다. 현근무지 감면일 경우에는 세액 감면에서 쓰는데 급여 명세에서 종전근무지 감면 기간 여기 있어요. 위치 잘 봐주세요. 이 사람은 종전근무지에서만 감면이 있었어요. 그러면 급여 명세에서 감면 급여랑 감면 기간을 여기서 써주셔야 돼요. 세액 감면에서는 현근무지 감면을 쓰기 때문에 종전근무지는 감면이 있었는데 현근무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죠? 이 칸 어떻게 해야죠? 비워두셔야 돼요. 여기 칸. 왜냐하면 현근무지 감면은 아니다면 여기는 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액 감면란 이 위치 잘 봐주셔야 돼요. 이 개념만 정확하게 하시면 감면 기간으로는 오류 안 나오실 거예요. 세액 감면란의 이 기간은 현근무지의 감면 기간만을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현근무지 감면을 받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 감면 기간은 어느 경우에 감면 기간을 쓰는 날이 다르니까 감면 기간 위치 특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문의가 많아요. 자, 다음 출산지원 보겠습니다. 개선해법 때 말씀드린 부분이죠. 출산지원 탭이 추가되었는데요. 상단에 출산지원금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불러오기를 하면 가장 어린 자녀에게 급여자료 입력해서 코드 비과세 수당으로 출산지원금으로 입력했던 그 금액이 불러오기가 되고요. 물론 직접 수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린 자녀에게 일단 자동 반영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자료 입력에서 모든 항목을 다 보았고요. 이렇게 입력한 내용은 이제 2번 연말정산 정산 명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를 바탕으로 해서 근로소득 공제는 자동 계산되고요. 그에 따라서 근로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되어 있는 부양가족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반영되겠고요. 그리고 보험료 쪽도 문의가 좀 꽤 많은데요. 이 보험료 부분, 특히 지금 이 사원 같은 경우는 보험료 지출액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공제 대상 금액이 비어있죠. 이것 때문에 문의가 많아요. 보험료 지출액이 있는데 원래 왜 공제가 안 됐나요? 이런 문의가 많은데요. 그럴 때 하단을 보셔야 돼요. 66 표준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보험료 공제처럼 이 특별소득공제는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월세액공제는 이 표준세액공제랑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원을 봤을 때 이렇게 보험료 지출액이 있는데 공제 안 됐다. 그러면 표준세액 공제가 있는지를 보시고 표준세액 공제 옆에 돋보기 모양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A라인은 특별소득세액공제,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와 같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의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B라인은 표준세액공제예요. 결정세액은 어떤가요? 금액이 적을수록 유리하죠.
적을수록 유리해요. 지금 보니까 A라인의 결정세액보다 B라인의 표준세액 공제 13만 원 받았을 때 결정세액이 훨씬 더 적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험료 지출액이 있지만 공제를 받지 않고 표준세액 공제 13만 원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연말정산 하는 담당자분들도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영수증을 받아보는 근로자분들도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보험료 지출액 있는데 왜 공제 안 해줬어요? 물어보시죠? 요거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렇게 표준세액 공제 받는 게 이렇게 더 유리하니까 공제를 해주지 않은 거다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보험료가 없다, 표준세액 공제 이렇게 바로 이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자금 공제 같은 경우에 개정세법 때 잠깐 보여드렸죠. 개정세법 때 한도 금액이 2천만 원까지로 최대 금액 상향되었죠. 그래서 2,500 계산 금액 입력했더니 한도 금액인 2천만 원까지 공제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도 아까 개정세법 때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죠. 여기 소비 증가분 부분 10% 추가 공제가 계산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에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그 밖의 공제까지 계산을 해서 과표가 계산이 되겠고요. 이 과표로 세율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액 감면 탭에서 반영했던 이 감면 급여로 이 산출세액에 따라서 세액 감면 금액이 적용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근로소득 세액 공제도 자동 계산되죠. 산출세액에 따라서 계산되는데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세액 계산 방법이라든가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까지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혼세액 공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죠. 개정이 돼서 여기 근로소득 세액공제 아래쪽에 위치하는데요. 50만 원 대상이라면 50만 원 세액공제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자녀세액공제도 여기에 이제 손자녀가 추가됐죠. 거기에 2명인 경우 정전에는 30만 원이었는데요. 35만 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계산된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간혹 지출액이 있는데 공제가 안 됐어요 문의가 많아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납입금액 100만 원이 있는데 어떤가요? 세액공제 금액 비어있죠. 하단에 보면 공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순서를 천천히 보시면 가장 마지막이 연금계좌 세액공제예요.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후순위 공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제로 인해서 다 공제를 받고 더 이상 공제를 받을 게 없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 그러니까 납입액이 있어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는데 공제가 안 됐다. 그러면 이미 다른 공제로 더 이상 공제를 할 게 없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부금란은 자동 계산된 부분 반영이 됐을 텐데요. 정치자금,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초과로 금액이 칸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돋보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공제 금액 계산하는 그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하단에 참고사항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공제 대상 기부금의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또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참고사항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공제에서 입력했던 이 주택차입금이 있는데요. 이 주택차입금은 여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랑 좀 헷갈리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돋보기 클릭해 보시면 주택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은 95년 1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공제인데요. 주의하실 거는 여기 이제 이거는 소득공제랑 다르다는 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받는 소득공제와 다르고 여기에 이 주택 차입금 68번란에 입력을 하면 농특세가 계산됩니다. 세액공제 금액의 20%가 농특세로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갑자기 농특세가 왜 나왔지? 그러면 68번 주택 차입금이 있는 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 68번 주택 차입금이 있다 그러면 농특세가 계산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정산명세에서 항목별로 좀 쭉 봤는데 혹시 좀 뭐가 깜빡깜빡 거리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월세액란에 원 AI 아이콘이 보이네요.
조금 전에 우리가 왜 재혼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냐고 질문할 때 원 AI에게 직접 질문 내용을 입력을 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 정산명세처럼 이런 서식에서 이 원 AI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한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입력한 게 아닌데 이 버튼만 눌러도 자동으로 이제 월세공제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질문이 입력이 되고요. 또 좋은 게 원 AI는 최신의 개정세법이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개정돼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로 개정이 돼서 8천만 원 이하다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또 세액공제 대상금의 한도도 1,000만 원으로 개정된 750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최신의 개정세법으로 답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클릭 한 번에 바로 AI에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을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스마트A 10에서 이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 탭에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제금액 반영해서 계산이 되면 이제 결정세액이 이렇게 나오죠. 이 결정세액에서 이 기납부세액을 차감을 해서 차감징수세액이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모든 사원의 이런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 완료가 됐다면 총괄해서 마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총괄해서 마감을 해야 중도 퇴사자나 계속 근무자 모두 함께 마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마감은 1번 연말정산 자료 입력 탭에서는 마감이 안 돼요. 2번 연말정산 정산 명세 탭을 선택을 하고 상단에 마감 버튼 눌러서 마감을 해야 합니다. 또 마감할 때 한 번에 마감 잘 안 되죠. 신고할 때 마감 여러 번 하고 또 수정하고 마감하고 하실 텐데요. 마감할 때 혹시 오류가 발생한다. 상단에 보면 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팁 클릭하시면은 마감이나 변환 시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들이 여기 팁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할 때 오류가 발생했다면 팁 클릭해보시면 보통 많은 같은 내용으로 많이 문의들 주시거든요. 그럴 때 이거 팁, 특히 신고 기간에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